한 번은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매우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가며 공동체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중앙에 반짝이는 새 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도로는 마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기회를 제공해줄 거라며 설계자들은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제안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도로의 건설은 기존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 분명했고, 특히 마을 내 가장 오래된 참나무, 숲을 파괴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 숲은 단순한 숲을 넘어 마을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고요한 숲을 지나며 산책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일상의 위안이었고, 아이들에게는 자연교육의 현장이었습니다. 마을 회의가 소집되었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의견을 내세우며 뜨겁게 토론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했습니다. 도로가 건설되면 더 많은 상점이 생기고 관광객도 늘어나 마을 경제가 크게 좋아질 것입니다. 숲은 아름답지만 실용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더 큰 이익을 위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도로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이클 샌델의 관점에서 도덕적, 윤리적 논의를 꺼냈습니다. 그들은 숲이 지니고 있는 공동체적 가치와 정체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숲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잃고 유지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쯤 되자 마을 회의는 그야말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때 회의 중간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가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클 샌델이 말했듯 우리는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권리를 조화롭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말에 회의장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도로를 반드시 숲을 통과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경로를 찾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숲 근처에 작은 공원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마을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각자의 입장을 조금씩 양보하며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도로는 숲을 피해 건설되었고 마을에는 방문객을 위한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은 경제적으로 번창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숲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마을 사람들은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것이 단지 새로운 도로나 경제 성장뿐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결정이든 단순한 이익이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정체성을 존중하면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마을은 그 이후로도 여러 도전에 직면했지만 항상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샌델의 철학적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철학자 이름하여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지는 제레미 벤담의 공리주의 이론에 깊은 감명을 받아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론의 가치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회관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그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습니다. 조지가 무대에 올라 큰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벤담의 공리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쾌락 계산이란 개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쉽게 제가 겪었던 하룻밤의 경험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조지는 그의 친구들과 함께 몹시 인기 있는 레스토랑에 방문했었습니다. 그곳은 맛있는 음식과 훌륭한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레스토랑이 매우 비싼 가격으로도 유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와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을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그들은 타코야키, 오코노미야키, 그리고 스시와 같은 다양한 요리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동안 조지의 친구 토니가 혼잣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음식들은 정말 최고야. 하지만 지갑이 울고 있어. 조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쾌락 계산을 적용해봅시다. 이 음식들이 우리에게 주는 쾌락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쾌락이 우리가 나중에 경험할 고통, 즉 비싼 가격 때문에 겪을 경제적 고통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스꽝스러워진 테이블 분위기에 조지는 계속해서 벤담의 이론을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느끼는 행복과 대화를 나누는 즐거움이 현재의 쾌락이라면 다음 달 카드 명세서를 받고 느낄 잠재적 고통은 미래의 현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리주의에 따르면 이러한 선택은 결국 전체적 기쁨을 어떻게 최대화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고민했던 쾌락과 고통의 합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같이 이 멋진 저녁 식사를 통해 얻게 될 총만족이 가격이라든지 다음 달 카드 명세서에서 얻을 고통보다 컸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이 최선이라고 믿고 즐기기로 한 거죠. 그날 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고 사람들은 일상의 선택에서도 공리주의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결국 조지의 이야기는 철학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일상에도 가깝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많은 이들에게 공리주의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각자의 삶에서 어떤 쾌락과 고통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조지가 그들의 철학자인 동시 에맛에 대한 철학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회의자라는 별명을 가진 한 재미있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명은 데이비드 휴미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회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특히 원인과 결과, 라는 주제에 대해 지치지 않고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죠. 그의 마을에는 매년 열리는 거대한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놀라운 불꽃놀이였는데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불꽃놀이가 끝나면 언제나 비가 내린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는 여러 해 동안 비가 내린 날, 밤에 불꽃놀이가 열리다 보니 생긴 일종의 미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자는 이런 일상적인 믿음들을 그저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문제를 직접 파헤쳐 보기로 했습니다. 축제가 열리기 며칠 전,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불꽃놀이가 끝나면 항상 비가 내릴까요? 정말 불꽃놀이가 비를 부르는 원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요? 하지만 주민들은 휴미의 이런 질문에 웃음만 터뜨렸습니다. 당연히 불꽃놀이가 비를 부르지. 이건 불문율이라고? 회의자씨 라고 말하며 그의 회의주의를 단순한 농담쯤으로 여겼습니다. 그래도 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제 당일 특별한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불꽃놀이가 최절정에 달했을 때 자신이 특별히 고안한 커다란 투명 우산을 들고 마을 광장에 섰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비가 내린다면 여러분이 항상 믿었던 것처럼 불꽃놀이가 비의 원인일 가능성을 조금 더 믿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내 실험을 통해 알아낼 수 있겠죠? 불꽃놀이가 끝난 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주민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왜 이 모양이지? 휴미 우산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걸까? 그러던 그때 먼 곳에서 여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휴미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그는 내심 흐뭇한 표정으로 우산을 접고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불꽃놀이가 항상 비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경험에 의한 추론일 뿐 필연적인 인과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그의 말을 곱씹어 보았고, 이후로는 단순한 패턴에 의한 믿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 마을에서는 회의자 덕분에 무언가를 보거나 경험할 때면 이게 정말 그런 걸까? 라는 의문을 던지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마치는 말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생각의 고리는 우리의 심리적 습관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여러분의 감각을 믿기 전에 한 번 더 의문을 품어보세요. 철학은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휴은 회의주의자의 명성을 마을 전체에 퍼뜨리며 모든 것을 의심하는 독특한 방식을 유쾌하게 전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나중에 그를 웃음을 주는 회의주의자로 부르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크고 작은 일들이 한데 어우러져 돌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활기차고 역동적으로 변화를 거듭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모든 일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마을의 명물로는 큰 풍차가 있었는데 이 풍차는 마을 사람들의 일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바람에 의해 고즈넉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최고로 호기심이 많은 소년 타리가 있었습니다. 타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찾아다니길 좋아했습니다. 타리는 풍차를 바라보다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 풍차는 누가 처음 돌린 걸까? 타리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마을의 어르신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마을 최고령 어르신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얘야, 저 풍차는 바람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란다. 그리고 그 바람은 하늘에서 불어오는 거지. 하지만 타리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바람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인가요? 타리는 답을 듣기 위해 끝없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 아는 것을 최대한 설명했지만 결국 타리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움직임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타리는 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싶었습니다. 타리가 계속해서 묻던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현자 가타리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타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소년아, 내가 찾고 있는 첫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단다. 모든 움직임의 근원, 바로 그것은 모든 것을 처음으로 움직이게 한 하나의 큰 존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 존재일 수 있단다. 현자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을 기반으로 타리에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모든 것은 움직이고 변하지만 그 모든 변화를 시작하게 한 최초의 존재가 있어야 하지 않겠니? 그것 없이 시작된 움직임도 없을 테고 말이다. 타리는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을과 바람, 그리고 풍차를 생각하며 그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큰 힘이 있다고 느끼며 결국에는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그 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타리는 그렇게 믿게 되었고 마을에서는 종종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자신들의 일상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타리 역시 자라면서 그 거대한
시작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전하며 모든 움직임과 변화의 뒤에는 무언가 더 큰 힘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한데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어 풍차처럼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